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급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3%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들 꾸준히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10포인트가 지금 무너졌네요. 2009.2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043부터 2009포인트대까지 빠져 내려왔고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오후장 2시 이후부터 지금 시장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장초반 좀 사주던 외국인 팔고요. 개인도 팝니다. 기관이 사주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사주고요. 연기관 그리고 투신 쪽도 주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43포인트입니다. 2.95% 장중에 지금 3%대 급락까지 이어지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금 또 투매 현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포인트 가까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674부터 642까지 급락입니다. 말 그대로 급락세고요. 3% 가까이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해주긴 하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 물량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473억 원, 개인이 1593억 원 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38원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2시 이후부터 시장 상황이 다시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떤 방향성이 좋을까요? 우선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선까지도 지금 솔직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42.75포인트를 지금 기록하면서, 지금 오랜만에 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인데, 들어온 상황에서 좀 개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크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코스닥보다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의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시장에 대한 어떤 펀드멘탈이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부분을 오늘 증시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코스피 지수가 10월 들어서만 3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플러스 공포 심리가 더 더해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겠지만 박스권에서 하단 이탈하는 부분은 우선 추가적인 투자 더 매도를 더 부추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우선 기술적 오늘 오전에 좀 상승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중국 증시나 여러 아시아 증시가 도와주지 않는 선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매수세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진부한 얘기지만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국가들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가 좀 조정이 되고 있고 정책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반등 모멘텀이 뭐냐 이런 부분이 찾는 게 더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연간 3에서 4회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급락세를 멈추는 부분은 좀 시장에서나 우리나라 안에서나 외적으로 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세장을 벗어날 것이란 강력한 근거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우선 기술적 조정을 거치면서 지리한 행보를 11월 달에 이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심리가 한번, 투자 심리가 한번 깨지면 되돌리지 않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있었는데, 우선은 급락세는 언젠가는 좀 멈추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겠지만은 그 부분을 좀 찾는 부분은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역시 1차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어떤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하는 게 우선 1차적으로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추세에서 이 종목 비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적에 대한 그 관련주로 성장도를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2시 41분인데요.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래도 유심히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난주에 시장에 좀 하락세를 나왔을 때 그나마 좀 선방했던 종목들을 찾아보고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좀 보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LG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우상향 방향은 아니더라도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갖고 가는 상황으로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영업이익 평가도 3분기 영업이익 평가도 좋지만 4분기 때는 이 3분기 영업이익인 1,296억 이상의 1,600억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LG노텍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북미 쪽에서의 주요 거래선들이 어떤 스마트폰 출시로 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3D 센싱 모듈 쪽에서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사업 부분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중심의 실적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LG노텍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LG노텍의 주가도 몇 달 정도 급락한 모습 보여주었지만은 이 3분기, 4분기에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지난주나 지지난주가 바닥권이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하락세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종목들을 고를 때 지금 현재 선택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LG이노텍을 지금 시장에서 유심히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황 짚어보기 전에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00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장중 저점을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검은 10월 국내 시장입니다. 폭락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 저점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2000선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2003포인트대까지 말씀드리는 순간 내려왔는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지금 2003포인트, 2002포인트인데 2000선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의미가 있다면 정말 2000, 1900 이런 마디지수대라는 숫자상의 의미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런 2000포인트니 이동평균선이니 지금 그런 거를 믿다가는 그냥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 개인이 그나마 안 사고 파는 게 다행이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관이 4,500억을 산다. 그래서 기관이 밑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관 4,500억 중에 4,100억이 금융투자. 예전엔 증권으로 표시가 되었던 그 주체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 누계를 예전에 계속 보여드렸지만 2018년 2월달 정도에 우리나라가 그 고점을 찍었죠. 그 고점으로부터 개인이 사들인 물량을 보세요. 개인 11조 3천억을 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부터.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를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 2월달 정도일 거예요. 코스피를 보면 지금 월봉으로 1월 2일이죠. 1월 2일에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2일에 2607.10 찍으면서 3000포인트가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그런 식으로 전망이 불었냐면 2011년부터 17년 동안 정말 다른 나라 미국이랑 다 날아갈 때
우리나라는 정말 지겨운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올라가니 당연히 기대가 되죠. 수년간의 박스권을 뚫었으니까. 그리고 기세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때. 그쵸? 매달 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3,000포인트가 가까웠는데 지금 그 뒤로부터 개인이 사들인 물량만 11조예요. 거래소 11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지금 개인이 11조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 기관이 올려주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은 지금 보시면 개인이 갖고 있는 11조를 다 팔았는데 자신들이 11조의 주식을 팔아놓고 여기서 자신이 주식이 없는데 올릴 이유는 없죠. 전혀 없어요. 올릴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해 심천은 또 빠지고 있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상해 심천이 여기서 급등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해 심천의 시가총액 상위에 구조를 보시면 아는데, 상해 심천의 시가총액 구조를 보시면 상해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페트로차이나 이런 석유화학주,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메이디그룹, LG전자랑 비교될 수 있는 그룹과 포함해서 중국망과, 초상사고 이런 부동산주들이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구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구조와 더 연관이 있는 건 지금 나스닥이겠죠. 근데 보시면은 나스닥에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도 아직 20개월선 깨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맨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1위, 2위, 3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다 반도체주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 평균에 비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평균을 올린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나스닥의 평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평균을 내린 애와 우리나라의 구조는 더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11조의 코스피 지수를 들고 있는 상황과 우리나라의 구조는 미국 나스닥과 반도체주와 더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도 아직 빠질 공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이번 달에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인버스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주식의 비중을 굉장히 줄이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미 20%에서 30%의 마이너스가 나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내 자산을 잘라낼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등을 할 때 탈출 전략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공을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한 번은 튀기잖아요. 그게 정말 바람이 빠진 공. 그러니까 아예 나라 경제가 망한 바람이 빠진 공이 아니라면 한 번은 튀어 오르는데 튀어 오르는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줄 때 물량을 어떻게든 줄여보는 전략. 요거를 한번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일부 정리를 최소한 하자라는 보수적인 측면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거의 이제 패닉에 가까운 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도하게 밀리는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매수로 잡혀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로 잡히면서 급락인데, 이게 지금 개인의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개인의 반대 매매가 쏟아질 때가 좀 저점인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폭락한다라기보다는 빠른 반등은 어렵지만 그래도 저점 잡는 시도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 정도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어찌되었던 간에 현 시점에서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시켰던 표면적인 이슈들이 조금 해소되거나 완화가 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을 하락시켰던 이슈들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도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런 많은 리스크들이 결국은 시장을 눌렀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오를 것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저평가적인 매력이 있더라도 추세에 반하면은 안 되겠죠. 시장은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두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신저가를 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기다리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재매수 타이밍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이라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신저가를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저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90% 정도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종목이 이제 신저가인지 신저가가 아닌지 이 부분에 따라서 홀딩이냐 매도냐 이것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적인 진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금에 대한 비중 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괄적인 대응 방향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덧붙여서 시장 상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신일섭 소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시장뷰를 굉장히 악하게 말하면서도 종목 추천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매수가나 뭐 손절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타이트한 데서 우리가 성장 스토리를 그래도,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초단타로 아예 시간의 위험을 없애버리던가, 시장의 위험을, 아니면 정말 초장기로 가서 시장의 위험을 없애버리던가, 양극단이 아니면 지금은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정석적인 주식을 투자한다면, 인버스 이런 상품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 3개월이던 1년 정도던 그 정도를 잡더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의 어떤 그 부분의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아세아제지입니다. 골판지, 원지 등 산업용지를 제조하고 판매 사업을 영위합니다. 예전에 삼보판지란 그룹을 얘기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뷰랑 똑같은 뷰예요. 지금 이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소외주라서 관심도 없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지주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택배 올 때마다 골판지 박스 매일 보고, 그쵸? 언박싱 하는 거 제일 즐겁잖아요. 화장실에서 휴지 맨날 쓰고.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당되어 있는 제지주나 판지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휴지를 막 쓰는 것처럼 관심도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제지주들이나 이런 방어주들이 조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 거래소의 지금 상승률 상위를 보면 죄다 우선주예요. 우선주가 평상시에 상승장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죠. 지금 무슨 동원 시스템주, 우니, 금호산업, 무슨 지금 CJ 시푸드 1우, 그쵸? 들어보지도 못한 성문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이 상승률 상위를 죄다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소외주가 오히려 벼뜰 날이 온다. 그래서 삼보판지, 아시아제지 다 그런 관점에서 같이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 펄프 및 고지를 주원료로 해요. 그래서 종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펄프나 고지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세아제지는 수익이 좋겠구나. 요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저번에도 드린 얘기인데 중국이 오는 2020년 이후에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수입을 금지시키고 2020년 이후에는 완전 금지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물론 2020년 이후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이거고요. 트렌드가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폐골판지 가격이 작년 말에서 올해 7월로 집계된 게 130%가 빠졌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100% 이상이 급락을 했어요. 폐지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폐지를 주어서 지금 고물상에 팔아봐야 돈이 안 남아요. 고물상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아세아제지는 오히려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완전 폐지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폐지를 수입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의 폐지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폐지 가격이 정말 폐지 가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폐지 가격이 사지도 않아도 돼요. 아세아제지는 그냥 정말 동네에 그냥 버려놓은 폐지를 주워다가 골판지를 만들고 제지를 만들어도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아제지는 지금 너무나 좋은 거죠. 널려 있는 것 갖다가 주워다가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34,000원입니다. 손절가는 전부 짧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HTS가 꺼져서. 자,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코스피가 현재 포인트 2000.76포인트인데 장중에 1999포인트대까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2000선이 장중에 지금 붕괴됐다가 바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2003포인트까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지수는 2003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급락세가 아직까지는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지금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광고 대행 시장 내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그룹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에 다 수주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 시장에서 1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디지털 사업 비중이 2010년도 19%에서 작년에 3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광고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방송을 틀면 방송 도중에 나오는 그런 광고들, 그거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문의 광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매체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유튜브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파이가 커졌어요. 근데 그 광고 시장에서 제일기획이 1위이기 때문에 이 다양하게 그 넓어지는 매체들을 당연히 처음부터 선점을 했겠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많이 광고가 전환돼서 수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하고 뭐 2000선을 깨지고 2000선의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급락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이번 달 들어 지수만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개별 종목의 주가들은 뭐 50%, 100% 빠진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배당 수익률이 그냥 높아졌어요. 기업이 배당을 높여준 게 아니라 주가가 빠져서 주당 배당금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 높아져서 뭐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매년 원래 배당 수익률을 3.5에서 3.7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배당 수익률이 3.7% 정도 예상이 돼요. 일단 배당의 의미가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갤럭시 체험관 등 리테일 마케팅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방적인 광고였거든요. 방송에서 쏘고 신문에서 쏘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광고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갤럭시 노트나 노트 9 나왔을 때 각 지역, 서울역이라던가 뭐 센트럴시티 이런 데에 큰 체험관을 만들죠.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떤 기능이죠? 이러면서 쌍방향 소통. 이런 거를 기획하는 게 또 하나의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디지털 쪽으로 그 변환된 거, 그리고 이런 체험관들, 리테일 마케팅 이런 쪽에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좋다. 최근에 주가도 좋고요. 그래서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28,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는 크게 보면은 통신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얼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GAN 트랜지스터, GAN 전력 증폭기 이런 것들을 생산 및 판매를 하고요. 지금 GAN 트랜지스터가 어디 쓰이냐면 5G, 지금 통신 3사가 다들 5G 시대에 맞춰서 지금 변환을 하려고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지금 4G 시대지만 5G 시대에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G에 주력하는 고주파 대역에서 고효율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GAN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RFHIC, 이 기업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로 예정된 국내 통신 3사의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 예상을 지금 받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상장되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좀 빠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목표가 4만원, 손절가 24,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진로발효입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배당주예요. 전통적인 배당을 받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진로발효를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주정, 국산 원료로는 쌀보리, 겉보리, 절강, 고구마, 현미 이런 것들이 주정의 원료고요. 주정, 그러니까 술의 원료예요. 참이슬이라던가 처음처럼 마실 때 주정은 어디서 만들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로 발효, 뭐 창의 에탄올 이런 회사들이 만듭니다. 진로 발효는 그 대표적인 수입 원료로는 타피오카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근데 지금 타피오카는 지금 뭐 쌀이랑은 틀리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 일대에서 전량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주정 판매 단가가 10년간 4차례 인상됐고 마지막 인상은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이제 5년 지나서 5년, 6년 지나니까 이제 주정 가격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논리에 힘을 받쳐주는 거는
원료 가격이 상승을 해야겠죠. 타피오카 가격은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지금 실물 가격들 보면 사실 곡물 가격이 다 떨어졌거든요. 옥수수 가격도 2015년부터 그대로예요. 제자리예요. 왜냐면 타피오카가 옥수수랑 약간 유사하거든요. 근데 옥수수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타피오카 가격은 지금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 업체들이 타피오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주정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논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소주 가격이 인상되면, 이게 서민술이다 보니까 건드리기가 힘든데 만약 소주 가격이 인상되면 주정 업체도 소주 가격이 인상됐으니 우리도 주정 가격을 올려받아야겠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만약 형성되면 주정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고, 연말에 배당주로서 메리트가 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29,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사실 지금 제약주들이 좋지 않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가 짧게 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기 치료제나 소화제, 각종 의약품 제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 아보메드사와 5년간 6,27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항암제 2종, 페미렉스 시스플라틴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이 미국 아보메드사는 개발 중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회사예요. 자기가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신약 후보물질이라든가 신약을 개발해 놓으면 이 회사에서 개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뭐냐면 임상시험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임상시험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정말 번뜩이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려면 생각을 해보시면 생쥐 같은 동물 시험을 할 때는 생쥐 가격은 뭐 그다지 많이 들진 않겠죠. 하지만 인간 대상으로 하면 그러면 자신이 쉽게 말해서 마루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싸게 받고 하겠어요? 엄청난 돈이 들죠. 임상 1상, 2상, 3상을 갈 때까지 환자 수도 늘어나고 그 어떤 적용해야 되는 대상, 실험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 개발 회사들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랑 그 계약을 맺었다는 건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 개발만 중심으로 해준 업체의 영역을 맡기는 대신에 나는 R&D, 연구개발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30여 개 품목의 항암제, 이걸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회사가. 그래서 아보메드사가 이런 트랙 레코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과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동안 우리가 뭐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주로 이제 많이 만났다고 하면 이런 항암제 이쪽 시장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제2의 어떤 캐시카우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멀찍이 널리 보면 굉장히 성장 스토리가 먹힐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움직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종목도 피해갈 수가 없지만 그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고요. 지금 손절가 21,000원, 목표가 3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주셨고 모두 다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YG엔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저점을 잡는 모습만 나타나도 반등을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게 엔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 음원과 해외 콘서트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원 유료화 시장이 사실상 이제 정착이 됐죠. 그러면서 수익 배분 비율도 기존 권리자가 60%에서 65%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콘서트 매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또 지금 방탄소년단이죠. BTS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BTS 관련주에만 호재인 것이 아니라 엔터주 전반에 대한 호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한 앱이 유튜브라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 엔터주들 그리고 엔터테이너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합해서 말하자면
엔터테이너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범위 자체가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엔터주의 이제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또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라든지 동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횟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이후에 좀 눌렸고요.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이제 시장 대비 정도로 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6,000원 정도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순저가는 한 34,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약세 대비해서도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닌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시장 치고는 상당히 견조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정상화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솔재지는 모든 분들께 익숙하시겠지만 인쇄용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쇄용지 시장 1위 업체고요. 흔히 이제 인쇄용지를 사양산업으로 보지만 최근에는 이익 개선 모멘텀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지와 특수지 부분의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이 산업용지 같은 경우 폐지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과 또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370억으로 전년비 1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향 아트지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트지는 포장지와 화보 그리고 포스터 등에 쓰는 고급 종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 등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배당 매력이 있고 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또 올해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 최근엔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의 6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한 4% 정도 있어요. 수익도 잘 나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19,500원, 순저가는 17,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이 가격 전략과 조금 무관하게 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를 보겠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그 브랜드 가치가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좀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열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로열티 매출과 중국 디자인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도 추가적인 개선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 원가가 들지 않으면서도 아주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수출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알짜 수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밀라노 패션쇼에서 그 휠라 브랜드의 의류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의 대위 평가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롯데쇼핑과 이커머스, 스포츠 부분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 롯데쇼핑과 공동상품도 아마 개발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유통사를 통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조금 그 다소간의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열어두기로 하겠고,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당히 주가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 대비 버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로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47,000원, 순저가는 4만원. 이 종목은 실적주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제 배럴입니다. 배럴 같은 경우 국내 워터스포츠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서핑과 수상 스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비롯해서 국내 워터스포츠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또 배럴 같은 경우 그 래쉬가드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래쉬가드가 매년 한 50% 이상 고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가벼운 운동복이라고 볼 수 있는 에슬레저 판매도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의료주긴 한데 약간 제약주적인 모멘텀도 있거든요. 관계사인 인포메디텍이 그 치매 진단 기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인포메디텍은 최근 치매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치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럴 대표가 그 인포메디텍 대표를 겸직을 하고 있어요.
두 사업의 연관성은 사실 없는데 비상장 기업이어서 배럴로 기대감이 언제든지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게 10% 이상까지 밀렸어요.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는 아닌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거의 신저가 정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면서 아마 주가가 10,000원 정도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000원 정도 위로 올라올 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 10,000원 위로 올라올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반도체 장비업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대부분이 근데 반도체 장비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이 낙폭과대 구간이긴 한데 이 종목도 역시 그렇다고 보고요. 최근까지 해외 시장에 꾸준한 장비 수주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도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PER이 9배 이하로 역시 역사적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그 IT 관련된 업황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IT주가 이제 대형주도 안 좋고 중소형주도 모두 다 안 좋거든요. 근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장비주 중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500원 약간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종목씩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한 종목씩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들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필라코리아 신일섭 소장님 지난주에 짚어주셨는데 견조하죠? 네, 지금 아까 방금 말씀이 나온 대로 필라코리아는 지금 엄청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필라코리아랑 같이 갔던 게 FNF잖아요. 그렇죠?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FNF도 완전히 지금 사실 엄청 무너져 버렸거든요. 필라코리아는 지금 버텼어요. 지난주로 따지면은 지난주에 신고가를 갔어요. 고가상으로 5.25% 가면서 47,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점에서 팔았다면 수익의 구간은 분명히 좁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시작을 했지만 오늘도 지금 사실 굉장히 견고합니다. 보합이에요. 보면은 2017년도부터 상승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정확히 지금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10주선. 이 여름 부분에 많이 빠졌을 때도 정확하게 20주선. 이걸 정말 맞춰놓고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해도 만약에 휠라코리아는 이 10주선 있죠. 10주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버팅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라코리아 만약 10주선이 안 깨지면 버팅겨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이 시장에서는 군계 일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흐름 어땠는지 그리고 대응 방향성 잠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 종목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신저가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저가가 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수익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려 치면 계속해서 매물대에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신고가랑 반대죠. 신고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더 올라가고 신저가는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해도 계속해서 매물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저가를 가는 종목 어떠한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도 사실 한참 전에 이탈을 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충분히 더 빠진 저가에서 잡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야 될 텐데 코스피가 1996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 특징주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징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시장 상황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종목들일 것 같아요. 신 소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사실 특징주라고 하긴 그런데요. 지금 인버스라는 그런 상품들 있죠. 예.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근데 종목 중에서 지금 오르는 게 보니까 조선업종이 지금 단체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조선 완성주부터 조선 기자재까지. 지금 아까 장 초반에 볼 때보다는 지금 다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플러스로 많이 벌어놨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아직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상승폭이 많이 깎였죠, 지금. 근데 아직 0.86% 플러스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빠졌지만 마이너스 0.15%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선주들이,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평상시에 안 올랐잖아요. 현대미포조선도 0.67 플러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강하죠. 사실 시장 상황에 비해 강한다는 의미도 좀 웃긴 게, 시장이 상승세에 있을 때 원래 올라야 상승하는 종목인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오른다는 건 사실 통신업종이나 전기가스 업종, 뭐 이런 유틸리티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조선주가 지금 아직 갈 길이 먼 게, 올해 들어서 수주 소식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쵸?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들 그 전문 분야는 틀리지만 조선주들이 조금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좀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해운 쪽도. 그런데 조선은 아시다시피 배를 하루 만에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중간중간에 돈을 받아요. 뭐 4-5번에 걸쳐서 요만큼 만들어지면 이만큼 받고, 요만큼 만들어지면 요만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딱 몇 대를 수주했다, 딱 요런 소식에 그날 장중에 잠깐 오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려면 1년여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재무 분석표에 나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지금 조선에서 몇 대를 수주한다고 해도 예전에 수주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낮게 수주를 하고 있어요. 가격이 화랑기 때처럼 돈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징주로 불리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지금 조선주랑 조선기자재가 그나마 그동안 못 오르는 것들이 지금 좀 반등을 하고 플러스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조선주, 조선업종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께서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나 업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이 워낙에 폭락이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 하나가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8% 정도로 수익폭을 약간 줄였는데 오늘 한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이노톡스 임상 3상 진입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항상 신약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그 전임상과 임상 1상 그리고 2상 그다음에 3상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상이 한 10,000개 정도 들어가면 하나가 시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상까지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시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이 3상이라는 문구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노톡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메디톡스가 밀렸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중국 쪽에서의 그 메디톡신에 대한 물량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시장은 거의 포하고 어차피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외 시장 중에 주요 시장 하나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으로 보톡스가 공식 수출된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국내에서 뭐 보따리상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제 좀 중국 쪽으로 진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뭐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 그리고 보톡스 불법 유통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보톡스 관련된 업체들이 좀 유탄을 맞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메디톡스도 그렇고 휴젤도 그렇고 보톡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 메디톡스가 임상 3상 이슈로 반짝 반등하기는 하지만 이 반등이 계속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상황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중국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거나 완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중국 쪽 이슈가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6695번님께서 최근에 상장한 종목일 겁니다. 하나제약 27,300원에 비중 10%. 조언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했을 당시의 시장 상황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루기도 해요, 상장을.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좋아야 당연히 좋은 여건에서 대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약업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대비를 했는데
그 뒤의 시간이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비 그 시점이 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비 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하나제약의 여러 성장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도 나온 뭐 그 장밋빛 전망이라던가 뭐 그 실적, 뭐 근거로 나온 실적도 그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다 휩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제약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했는데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출 경우에는 속절이 없어요. 물론 이게 보호 예수 물량이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팔지 못할 거 아니냐. 하지만 나머지 보호 예수 물량이 걸려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적인 매도가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신저가가 오늘 신저가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또 신저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자르고 다시 하나제약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먹힐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손절이 올바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9757번님께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23,000원의 비중 40%.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 네, 이 종목도 일단 지금 손실폭이 크시지만 좀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라면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종목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어정쩡한 종목군들은 사실 정리를 하는 쪽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뭐 상품권 수익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업체인데 실제로 상품권 수익 부분에서 얻는 수익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영위하고 있는 신사업도 성과를 내기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지만 그것 이외의 모멘텀이 없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할 때 역시 같이 밀려내려갈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그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완전 제대로 한번 나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오늘처럼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큰데 지금 당장 매도하시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오면 일단은 조금만 올라가도 일단 매도하겠다라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매도를 하시면 분명히 더 싸게 매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더라도 지금은 추세도 무너졌고 모멘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종목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나왔는데 7390번님께서 ST큐브 19,2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절반인데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네, 이것도 반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력의 법칙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거든요. 한번 떨어지면 중력, 거기다가 가속도까지 붙어서 지금 더 빠지고 있는데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 근데 반등이 나오려면 이미 이렇게 빠지기 이전에 V자 급반등이 한번 나왔어야지 시장이 살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너무 약했고 항상 전강 후약으로 끝났죠. 오늘도 종가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시장은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중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반등이 한번 나오는데 굉장히 미약할 거예요. 정말 바람이 하나도 없는 공이 아니라면 한 번은 튀는데 그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약하게만이라도 전강, 후약 전에 있죠. 전강일 때 파셔야 됩니다.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반등하는 척 할 때, 그게 이제 ST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이죠. 2018년이죠. 올해 2월, 그리고 뭐 3월달, 6월달까지 그 부분, 15,000원 부분에서 굉장히 박스권을 그렸던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딱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매물 벽을 형성하고 있어서 반등은 이 정도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82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18,200원에 비중은 10% 홀딩할까요? 여쭤보셨는데, 오 팀장님 홀딩할까요?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아요. 지금 건설주도 그렇고 엔지니어링 업체도 그렇고 업황이 나쁘지는 않아요.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도 그렇고 유가도 최근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이겨낼 것 같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실 수주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켰어요. 그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조정폭이 꽤 나왔어요. 그래도 고점 대비 한 25% 정도는 밀렸다가 한번 이제 딱 멈춘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부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밀어붙였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런 만큼 수급이 일시에 해제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비중 자체가 10%시고 매수 가격이 또 18,2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시게 됐을 때 목표가는 한 18,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16,000원 요 정도 전략 잡고 전략대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은 홀딩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양네트웍스 0070번님께서 4,800원의 비중이 30%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비중이 오늘 그 상당한 종목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것도 지금 과감하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00원대 근접할수록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면 2017년 11월 달에 뭉쳐있던 그 가격대가 지금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걸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초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3년 동안 줄어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나중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그 부분에서 이 손실을 만회해서 전체 계좌 100%를 이 30%의 손실을 회수하고도 남는 것으로 다시 구성하는 그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 그런 그 쉼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네트웍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장마감 지금 한 3분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9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1.6%나 빠지고 있고요. 지수 자체로만 봐도 32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043포인트 장 초반에 외국인까지 소폭 사주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조금씩 지금 지수 반납하기 시작하다가 장중에 결국에는 20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22개월 만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삽니다. 5,782억 원. 기관이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사고요. 투신, 연기금도 삽니다. 외국인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무려 4,233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버텨줍니다. 0.98%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 전환됐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3.73, 2.69 두 종목 모두 장중에 상승 흐름도 가져갔었는데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이 3%대의 상승 흐름 그래도 유지하고요. 포스코 현대차 빠지는데 현대차는 10만 5천 원대에서 하락을 멈췄습니다. SK텔레콤, KB금융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낙폭이 무려 4.66%나 됩니다. 63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 정말 낙폭이 큽니다. 급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장중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가 결국에 2시 이후부터 시장이 부러지기 시작했는데 급락 연출이 됐고요. 장중에 지금 5% 가까운 하락입니다. 4.6%가 넘게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팔고요. 2,821억 원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투매성 매물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1%나 빠져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대장주도 밀리고요. 신라젠도 밀리고요. 포스코 캠텍도 밀리고 HLB도 밀리는데 보시다시피 HLB의 낙폭이
결국에 10% 가까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와 신라젠이 코스닥의 바로미터인데 이 두 종목 밀려가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합니다. CJNM만 좀 버텨주는 상황인데 힘겹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가 약보합권 그나마 좀 버텨주는 가운데 바이로메드 역시 코스닥의 바로미터인데 지금 7%가 넘게 빠져내려갑니다. 메디톡스가 그나마 버텨주는데 임상 3상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디톡스 장중에 15%대까지 상승했는데 오늘은 상승폭 딱 반납하면서 8.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펄어비스도 지금 빠지는데 펄어비스뿐만이 아니라 게임 관련주들 최근에 좋은 흐름들 보이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도 3% 넘게 빠지면서 9만 원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장입니다. 그리고 마감이 됐는데요. 정말 검은 월요일 오늘 또 기사 나올 것 같습니다. 폭락입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큰 상황인데 지금 시장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계속 어둡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분석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동시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시총 구조상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 셀트리온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시총 상위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해나 심천 이것도 물론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공상은행, 페트로차이나 농업은행, 심천 같은 경우는 메이디그룹, 중국망고, 하이크비전, 오량액 이런 것들로 시가총액 상위가 채워져 있는 구조와는 다르니까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미국이 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스닥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다우나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빠지잖아요. 최근에 4대 지수 중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빠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구조를 보신 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너졌으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그 이전에 더 무너졌거든요. 왜냐하면 더 약한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나스닥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비중은 적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도움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수가 급락하는 이유 중에 조금 충격적인 건 상해의 상위 5위 종목입니다. 상해에서 지금 시가총액 20위 중에 유일하게 하한가예요.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가 하한가입니다. 귀주 모태주가 하한가를 갔고요. 심천에 메이디그룹 1위도 하한가를 갔지만 5위 오량액과 10위 양하양조가 하한가를 갔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귀주 모태주, 오량액, 양하양조는 다 고량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중국 경기가 정말 좋으면 백주, 프리미엄 소비 이쪽은 죽지를 않아요. 지금 그 연말도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고량주를 다 사 먹습니다. 근데 이 세 종목이 지금 돌연 다 하한가를 갔다는 건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해 가하연합,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급락을 해서 지금 2016년 저점까지 다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코스맥스, 한국콜마 죄다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슨 걸 의미하냐면 지금 IT주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나스닥을 보셔서 아시죠? 그럼 소비주 같은 방어주라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귀주 모태주, 오량의 상해 과하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 죄다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믿을 업종이 없다. 아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을 하고 반등에 불과한 거고 통신업종, 방어업종이라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소비주로 가려고 해도 방어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아예 시장을 떠나 있던가 비중을 굉장히 줄이거나 혹은 인버스 같은 상품으로 약간 자잘하게 반대쪽으로 매매를 해보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 지금 중력의 법칙이 아주 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멈추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 매매를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력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고요. 오현진 팀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뭐 추세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보여주긴 했는데 수급적으로는 개인 매도 물량의 그 급락으로 잡혔단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가능성을 당연히 크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반대 매매가 조금 더 쏟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펀더멘털상으로 시장이 싸냐? 그건 진짜 싸요. 확실히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PBR도 0.9배도 오늘 하락해서 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0.8배 정도까지 급락했다가 거기서 회복이 됐고 아마 코스피랑 코스닥도 당연히 길게 보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추세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악재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약세 구간에서 조금 더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별주에 대한 매매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쉬시는 게 당연히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아주 긴 시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지수에 대한 분산 투자하는 상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할 매수 이런 정도는 긴 시각에서 봤을 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 싼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고 빠른 반등이 어려울 것도 사실이라고 보지만 아주 긴 시각에서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ETF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에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ETF에 대한 뭐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실 수도 있다고 보고 개별주에 대한 매매는 좀 자제하시거나 역시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장중에 2000포인트가 깨지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깨졌습니다. 1.53% 하락한 1996.10포인트고요. 22개월 만에 2000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4.95%나 폭락했습니다. 630선 힘겹게 지지받으면서 630.23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전 내리면서 1141원 4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모든 이슈 그리고 우리 시장의 모든 이슈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죠. 2000포인트가 22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2000포인트라는 의미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크죠. 일단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심리적 지지선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체력이 정말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미국이나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국내 시장이 오늘 빠졌는데 아시아 시장과 같이 점검을 해보면요. 아시아 시장은 지금 니케이나 대만은 약간 하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상해 종합만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영향권에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시장이 외국인한테 정말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를 현물에서 매도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오전에는 매수였습니다. 아침에는 매수를 해서 지수를 한 17포인트 정도, 거의 14포인트, 16포인트 이 정도까지 바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주가는 다시 밀립니다. 근데 또 특징은 계속해서 선물을 삽니다. 2,800억 샀죠, 오늘도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은 심리적으로 깨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하락 정도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와야만이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를 내릴 때는 선물을 많이 팝니다. 그러나 현물은 서서히 팔죠.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팝니다. 근데 선물을 매수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를 유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물이 일정 부분 물량이 나가면 다시 매수로 전향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똑같은 패턴 속에서 지수만 하단으로 밀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국내 시장이 정말 체력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원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원달러는요. 지난번에 10월 11일인가요? 요 고점 1144원은 돌파가 안 됩니다. 여기 돌파하지 않은 모습이죠. 돌파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1150원까지 일단 목표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 대비로 환율은 상승에 버거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물론 관리를 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장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장이 사실은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중국장이 이전 저점을 붕괴했느냐라고 본다면 중국장은 월봉상으로 지난번 저점까지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장은 흔들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점을 향해서 더 가고 있는 상황. 그만큼 시장 체력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 번쯤 해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금융당국에서 약 5천억 정도를 조성해서 시장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5천억이 예전에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890일을 갔을 때 증권사들이 컨퍼런스 콜 하면서 5천억을 조성해서 그걸로 시장을 방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890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국제적인 정세인데요.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다우가 6%에서 8%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거다. 그래서 한 8% 정도까지, 맥스 8%까지 하락할 확률을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나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위치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미국장이 우리나라하고 연동이 좀 돼야 되는데 연동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60주선을 지난주에 안 깼어요. 종가상으로. 그러니까 장주에는 깼지만 종가상을 깨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전의 기회를 다우는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 연결한 부분이 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파란색 선 60주선인데 그 지점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 깼지만 종가상으로 멈춰있는 상황. 그렇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 심리적 지지선 국내 시장 2000포인트 깨진 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확률도 열어봐야 됩니다. 물론 국내 시장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미국장이 만약 반전에 성공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중국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 하락은 아주 의도적이었을 확률이 높겠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했다 매도하면서 흔들었지만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는 다시 땡겼다라는 부분 의미가 상당히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또 하나가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판 물량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국내장에서 약 4조 5천억 정도를 26일까지 팔았습니다. 이게 올 2월에 팔았던 물량이 약 2조 8천억이니까 그 외에 한 거의 2배 정도 돼가고 있죠. 그만큼 많이 파는 상황이긴 한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상태에서 나갔다고 만약에 친다면 사실 지금 원달러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원달러에서 보여준 것처럼 4조 정도가 나갔다면 원달러는 벌써 1150원을 넘어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도 대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국제적 증세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나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 선물과 프로그램에서는 변화가 시작이 된 지 벌써 오늘까지 거의 5일째 돼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결국 현물 오늘 아주 오전에 매수했었던 것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봤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슈는요, 마감 정리인데요. 자, 국내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은 국내 증시를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삼성전자가 이 정도에서 바닥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맏형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는데요. 삼성전자 견조한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지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국내가 지수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야 할 목표치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2039포인트입니다. 이건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목균형표상으로 추세선을 다 그어보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039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주봉이라는 거죠. 그럼 일봉 상태를 한번 가보면 일봉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추세선을 다 연결해 봤더니 오늘 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자리까지 밀어낸 상황이다.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면 일단 매매하기는 그냥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야에 공포를 주기 위한 언더슈팅이었다면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 지점이 최소한 2039는 빠른 속도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일단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